언니, 정말 고마워. 이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은주 언니가 건넨 따뜻한 포옹과 자립금이 든 통장을 건네며 했던 그 말. 믿음이란 게 이렇게 따스한 거라고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사흘 뒤 전화는 끊겼고 은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낯선 도시 한복판, 빈손으로 남겨진 저는 며칠을 굶은 끝에 허름한 설렁탕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하면 먹을 수 있어. 차갑지만 공정한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은주를 만났죠. 분식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배신당한 소녀가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남도의 한 보육원에서 자란 여성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보육원 마당 한쪽에 심어진 은행나무 아래 저는 처음으로 은주 언니를 만났습니다. 11살이었던 제게 15살의 은주 언니는 세상 그 무엇보다 의지가 되는 존재였죠. 언니는 제가 울 때마다 등을 두드려 주었고 밤마다 무서워 잠들지 못하는 저를 품에 안아주곤 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보육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 속에서 추위를 견뎌야 했고 매일같이 똑같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하지만 은주 언니가 있었기에 그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는 19이 되었고 은주 언니는 23이 되었죠. 보육원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금은 각각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혼자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함께 살자. 자립금 합치면 1,000만 원이잖아.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 언니의 제안에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아니, 함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는 날 원장 선생님은 저희를 앞에 앉혀놓고 당부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험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항상 조심하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서울행 버스에 올라탄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육원이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은주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 네, 언니. 저도 언니가 제 가족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고, 집은 없었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버스는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과 수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모든 게 낯설고 어지러웠지만 언니가 옆에 있어 겁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우선 고시원에 짐 풀고 집부터 알아보자. 내가 부동산 몇 군데 알아봤거든. 네, 언니.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언니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는 표현도 부족했죠. 언니는 제 삶의 전부였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고시원 방은 좁았습니다. 2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간 저희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보증금 500, 월세 50만 원. 그나마 괜찮다 싶은 곳은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은주 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연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때까지 자립금은 내가 맡아둘게. 내 통장에 넣어두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괜찮을까요, 언니?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뭐가 어때? 너도 나 믿잖아. 네, 언니. 언니라면 당연히 믿죠. 그렇게 저는 자립금 500만 원을 은주 언니에게 건넸습니다. 통장과 도장까지 모두.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자 가장 어리석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소연아, 나 오늘 부동산 몇 군데 더 알아보고 올게. 너는 고시원에서 쉬어. 네, 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주 언니는 집을 알아본다며 매일 아침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죠. 피곤해 보이는 언니를 보며 저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고생하는 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은주 언니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소연아, 오늘 좋은 집 보러 가. 저녁에 돌아와서 얘기해 줄게. 네, 언니.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그날 저녁,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어도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현재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다가 동이 트자마자 다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여전히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도 5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주 언니가 저를 버렸다는 것을, 자립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것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무너졌죠.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고시원 월세는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3만 원. 저는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밥을 사 먹을 여유가 없었죠.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은 아예 굶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길을 걷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보인 건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정신 차렸어? 옆에서 중년 여성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얼굴에 무뚝뚝한 표정.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내 가게 앞에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어. 설렁탕집. 그렇게 저는 설렁탕집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뜨거운 설렁탕 한 그릇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죠. 국물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 없지? 네. 돈도 없고? 네. 일할 수 있어? 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하면 먹을 수 있어. 여기서 일해. 대신 숙식은 해결해 줄게. 아주머니의 이름은 박정숙이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시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쉬는 날은 1년에 설날과 추석 이틀뿐이었습니다. 소연아, 손님 테이블 치워. 네, 사장님. 제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청소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설거지, 홀 서빙까지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발은 부어올랐고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셔서 잠들기 어려웠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일을 하면 그 시간만큼은 은주 언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배신당한 기억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연아, 오늘 수고했어. 이거 먹어. 정숙 사장님은 가끔 야식을 챙겨주셨습니다. 따끈한 어묵이나 호떡 같은 것들이었죠. 말은 없으셨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여유가 생겼죠. 사장님은 제게 월급을 주셨습니다. 70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숙식을 해결해 주시는데 돈까지 주시다니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내가 일한 대가야. 그 돈 모아서 나중에 내 갈 길 찾아. 사장님의 말씀대로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통장에 넣었죠. 2개월이 지나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제 힘으로 모은 첫 돈이라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주변 건설 현장 사람들이 주로 오는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요.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주문했고 저는 능숙하게 음식을 내왔죠. 남자는 말없이 밥을 먹다가 문득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네, 손님. 더 필요하신 거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일자리 구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죠.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어서요. 급여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2배는 드릴 수 있는데. 2배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보육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관심 없습니다. 명함만이라도 받아두세요. 생각 바뀌면 연락 주시고요. 남자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일어났습니다. 명함에는 푸드 앨라이프 인사팀 차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업 외식 브랜드 계열사였습니다. 정숙 사장님은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소연아,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여기가 좋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 나이에 여기서 평생 일할 순 없어.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지. 하지만 나 걱정은 하지 마.
사람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내 앞길이 더 중요해. 사장님의 배려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2배의 급여는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정숙 사장님께 은혜를 입은 제가 그냥 떠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차민호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설렁탕집에서 일하던. 기억합니다. 결정하셨어요? 일단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틀 뒤 저는 푸드 엘라이프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유리로 된 외벽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문득 제 초라한 옷차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차민호 과장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모든 게 낯설었죠. 우리 회사는 전국에 100여 개의 외식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렁탕 전문점 체인이 있는데 거기 매니저급 인력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 매니저를요?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제가 며칠간 관찰했는데 당신은 성실하더군요. 손님 응대도 좋고 일 처리도 깔끔하고. 감사합니다만 저는 고졸이고 특별한 경력도 없어요. 우리 회사는 학력보다 실력을 봅니다. 물론 처음엔 평사원으로 시작하겠지만 능력만 있으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월급은 150만 원, 사대보험 완비, 성과급 별도입니다. 150만 원. 지금 받는 급여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차민호 과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냥 괜찮은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같은 처지를 겪은 사람,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당신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푸드 엘라이프에 입사했습니다. 정숙 사장님께 떠난다는 말씀을 드리자 사장님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 잘됐다. 거기서 열심히 해. 힘들면 언제든 이리 와. 밥은 먹여줄게.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혜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서로 필요해서 한 거지. 소연아, 세상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힘든 일도 많을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 너는 강한 애야. 사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배신. 그 단어가 다시 은주 언니를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분노를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언니,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당당하게 서 있을 거야. 더 이상 울지 않는 사람으로. 새 직장에서의 첫 출근일.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푸드 엘라이프에서의 첫 출근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죠.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 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 쪽 구석이었죠. 작은 책상 하나와 컴퓨터, 그리고 전화기. 그게 전부였지만
제게는 무한한 가능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받으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장 교육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은 생각보다 빡빡했습니다. 회사 규정부터 시작해서 위생관리, 고객 응대, 재고 관리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교육 자료를 복습했고 모르는 건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연 씨 열심히 하시네요. 같은 팀 선배인 이지혜 대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배울 게 많아서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대리님. 한 달간의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매장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강남 지점에 배치되었죠. 매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테이블만 40개가 넘었고 하루에 2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매장 책임자는 박태준 점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김소연 씨, 본사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본사랑 달라요. 이론보다 실전이 중요하죠. 일단 홀부터 맡아보세요. 네, 점장님.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문이 밀리고 손님들은 빨리 달라고 재촉했죠. 실수도 잦았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거나 음식을 엉뚱한 테이블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12번 테이블은 곱빼기라니까. 박태준 점장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점장님.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여긴 장난치는 데가 아니야.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설렁탕집에서 일할 때보다 더 힘들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실수도 줄었고 손님 응대도 능숙해졌죠. 점장님도 조금씩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 많이 늘었네요. 이 정도면 주방 교육 들어가도 되겠어요. 정말요, 점장님? 당연하죠. 매장 운영하려면 홀도 알아야 하지만 주방도 알아야 해요. 내일부터 주방 교육 시작합니다. 주방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기름 냄새, 쉴 새 없이 울리는 주문벨. 모든 게 정신없었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육수 끓이는 법, 고기 삶는 법까지 손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 씨, 본사로 올라오세요. 차민호 과장님이 찾으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잘못한 게 있나 싶어 불안하기도 했죠. 소연 씨, 앉으세요. 차민호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장 평가 보고서 봤어요. 점장님이 칭찬 많이 하시더군요.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신규 매장 오픈 준비 중인데 거기 부점장으로 가는 게 어때요? 부점장?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부점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규 매장은 수원에 있었습니다. 200평 규모의 큰 매장이었죠. 점장은 50대의 베테랑 김철수 점장이었습니다.
부점장님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점장님. 김철수 점장은 박태준 점장과는 달랐습니다. 엄하지만 따뜻했고 가르쳐 주는 걸 아끼지 않았죠. 부점장이 되려면 숫자를 봐야 해요. 매출, 원가율, 인건비. 이 세 가지만 관리하면 매장 운영은 어렵지 않아요. 네, 점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밤마다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매출 분석표를 보고 원가를 계산하고 인건비를 조정했죠. 머리가 아팠지만 동시에 재미있었습니다. 숫자 속에서 매장의 흐름이 보였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원 매장은 흑자를 기록했고 저는 정식 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점장이 된 것이죠. 본사에서는 이례적이라며 주목했습니다. 소연 점장, 축하해요. 차민호 과장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점장이 되자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장 직원 15명의 생계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어느 날 매장에 특이한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죠. 혼자 와서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음식 맛있게 드세요. 점장님이 직접 서빙까지 하시네요. 손님이 많으시면 도와드려야죠.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저를 불렀죠. 점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 명함 한번 봐주시겠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푸드 엘라이프 대표이사 강민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매장을 방문한 것이죠. 놀라셨죠?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며 매장 분위기 파악해요. 여기 매장 분위기 정말 좋더군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김소연 점장, 본사에서 소문 많이 들었어요. 21살의 점장이라니 대단하던데요? 과찬이십니다. 다음 주 본사로 한번 올라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최상층인 20층. 대표이사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죠. 비서실을 지나 넓은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강민우 대표가 소파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연 점장.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민우 대표는 차를 한 잔 건네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내년에 신규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에요. 프리미엄 설렁탕 전문점인데 기존 매장보다 고급화된 컨셉이죠. 그 브랜드 총괄 매니저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게 저요? 네. 당신이 적임자라고 봅니다. 현장 경험도 있고 숫자도 볼 줄 알고 무엇보다 열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대표님,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입사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걸요. 경험은 시간이 아니라 강도로 쌓이는 거예요. 당신은 남들이 10년 걸려 배울 걸 2년 만에 배웠어요. 그걸 내가 봤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죠.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달부터 본사로 발령 낼게요. 브랜드 개발팀과 함께 일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렇게 저는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브랜드 개발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경력도 훨씬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소문 많이 들었어요. 21살에 점장 됐다는?
우리 팀에서 제일 어리네요. 열심히 해야겠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샘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심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편견을 깨야 했죠. 신규 브랜드 이름은 한정식당으로 정해졌습니다. 프리미엄 설렁탕에 한정식 사이드 메뉴를 결합한 컨셉이었죠. 저는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소연 씨, 이 메뉴 가격 책정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설렁탕이 25,000원이면 부담스러워요. 그럼 얼마가 적당할까요? 18,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 설렁탕보다 2,000원 정도 비싼 수준이면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 의견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회의 때마다 적극적으로 발언했고 필요하면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 뒤 첫 번째 한정식당이 강남에 오픈했습니다. 개점 첫날 대기줄이 100m나 늘어섰죠. 입소문을 타며 연일 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소연 씨, 대성공이네요. 차민호 과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차장으로 승진한 그였죠.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겸손은 그만하고 솔직히 말해봐요. 기분 좋죠? 네,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죠. 하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문득 은주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언니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함께 기뻐했을까요? 아니, 애초에 언니와 함께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때 가져간 1,000만 원으로 잘 살고 있을까?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죠.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한정식당은 전국의 15개 매장으로 확대되었고 저는 브랜드 총괄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25살의 이사. 회사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죠. 축하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직함이 바뀌자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전용 사무실이 생겼고 비서도 배정되었죠. 월급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졌던 500만 원의 20배가 넘는 돈을 한 달에 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펑펑 쓰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았고 출퇴근은 지하철을 이용했죠. 사치를 부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직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정식당 신규 매장 오픈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이사님, 건배하시죠.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배. 술잔이 오갔습니다.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었죠. 두세 잔 마시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사님, 얼굴 빨개지셨네요. 제가 술이 약해서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드셔야죠. 분위기에 휩쓸려 몇 잔을 더 마셨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졌죠.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사님? 네, 괜찮아요. 화장실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익숙한 뒷모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은주 언니였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허름한 옷차림.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언니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연아? 언니, 몇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나, 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던 걸까요? 언니, 여기서 뭐해요? 설거지 일하고 있어. 소연아, 정말 미안해. 변명할 생각 없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돈으로 뭐 했어요? 사기 당했어. 투자한다고 했는데 다 날렸어. 그리고 나서 도망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어. 한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고 본인도 망가진 채 살아온 것이죠. 소연아,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용서. 그 단어가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용서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돌아서야 할까요? 저는 은주 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떨리는 입술, 초라한 모습.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언니 용서는 못해요. 소연아. 하지만 기회는 줄게요.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회사 인사팀으로 와요. 일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실하게 일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도망가지 마요. 약속 못 지키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고마워, 소연아. 정말 고마워. 저는 더 이상 언니를 보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죠. 차갑게 굳어진 표정. 이게 정말 저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주 언니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인사팀 차민호 차장에게 미리 연락을 해둔 터였죠. 김소연 이사님께서 부탁하신 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언니는 기본적인 서류 작업을 마치고 한정식당 강남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직책은 주방 보조. 가장 낮은 자리였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청소까지 모든 허드렛 일을 맡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월급은 최저시급이에요. 성과에 따라 올려줄 수는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언니 하기 나름이에요. 알겠어, 소연아.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를 이사님이라고 불러요. 사적인 관계 드러내지 마요. 네, 이사님.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동정심을 보여줄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남점 박상훈 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새로 들어온 김은주 씨 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체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쓰러질 뻔했거든요. 쓰러질 뻔했다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큰일은 안 났습니다. 좀 쉬라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무리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 언니는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죠. 점심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장 점검차 강남점을 방문했습니다.
주방 뒤편에서 은주 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사님 오셨습니까? 박상훈 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점장님. 매장 상태 점검하러 왔어요. 다 괜찮습니다. 최근 매출도 좋고요. 점검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은주 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사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점심시간에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밥 한 끼만 사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의지하려는 건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언니의 눈에는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절실함만 있었죠. 알겠어요. 20분 후에 회사 앞 분식집에서 봐요. 고마워요, 이사님. 20분 후 분식집 구석자리에서 은주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했죠. 그리고 정말 배가 고팠던 것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채예요. 미안해.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어서. 왜요? 밥값이 없어요? 월급 받아도 고시원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나마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어.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동정할 순 없었습니다. 그건 언니 선택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든지 해야죠.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언니가 저한테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요. 은주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소연아,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후회하고 있었죠. 후회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해? 계속 일해요. 성실하게. 그리고 언젠가 언니가 가져간 1,000만 원을 갚아요. 그때까지는 절대 도망가지 마요. 1,000만 원. 큰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언니가 받는 월급으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돈이었죠. 할 수 있어요? 할게. 반드시 갚을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날 이후 은주 언니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지만 주방장 못지않게 일했죠. 새벽부터 나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청소하고 주문이 밀리면 직접 요리까지 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박상훈 점장이 제게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김은주 씨 정말 대단합니다. 주방 보조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요. 그래요? 네, 월급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직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점장님 판단에 맡길게요. 그렇게 은주 언니의 월급은 20만 원 올랐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언니에게는 큰 의미였죠.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감사할 게 아니라 점장님께 감사해야죠. 점장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 언니는 주방 보조에서 주방 파트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랐죠. 열심히 모으면 4년이면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이거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상환금이에요.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요. 매달 100만 원이면 언니 생활비는요? 고시원에서 나와서 쪽방으로 옮겼어요. 거기는 월세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고 나머지는 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면 돼요. 언니, 괜찮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책임지는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주 언니가 진짜로 변했다는 것을,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종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은주 언니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을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받을게요. 하지만 언니, 너무 무리하지는 마요. 괜찮아. 이게 당연한 거잖아. 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밝고 쾌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책임감과 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은주 언니는 매달 정확히 1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1년이 지나자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원금 1000만 원에 이미 200만 원을 더 준 셈이었습니다. 이사님, 이번 달 것도요. 언니, 이미 1000만 원 다 갚았어요. 200만 원은 넘쳤고요. 아니야. 이자라고 생각해. 내가 그 돈을 가져간 지 6년이 넘었잖아. 6년 동안의 이자치고는 적은 거야. 하지만 제발 받아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결국 저는 받았습니다. 거절하는 게 오히려 언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주 언니는 이제 주방장 보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랐죠. 그리고 여전히 매달 100만 원씩 저에게 건넸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충분히 갚았어요.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았잖아.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 강남점에 들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가한 시간이었죠. 주방에서 은주 언니가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소연아. 아니, 이사님.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어요? 응, 있어. 무슨 일인데? 같이 밥 먹어요. 제대로 된 밥. 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정말? 네. 6시에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봐요. 6시 강남역에서 은주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깨끗이 씻고 나왔지만 옷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저는 근처 한정식 집으로 안내했죠. 여기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한 반찬들과 따뜻한 된장찌개. 언니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응.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 대단해졌다. 27살에 이사라니.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운이 좋았어요. 운만으로는 안 돼. 내가 노력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언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돈 갚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변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인정만 있었죠. 언니,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그때 왜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웠어. 혼자 세상에 나가는 게. 보육원에서는 최소한 먹고 잘 곳이 있었잖아. 근데 나가면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하잖아.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제 돈까지 가져간 거예요? 미안해. 그때는 정말 어렸고 어리석었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사기꾼한테 다 뺏기고 그 다음부터는 도망 다니기 바빴지. 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언니가 무서웠다는 거 이해해요. 저도 무서웠으니까.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맨바닥부터 시작했고 하나씩 쌓아 올렸어요. 알아. 넌 나보다 훨씬 강해. 그리고 훨씬 대단해. 강해서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도망갈 곳도 없었으니까.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죠.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 언니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나 언제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 그 단어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언니.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그때 일 생각하면.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언니가 변한 건 인정해요. 예전의 언니랑은 다르다는 거 알아요. 그럼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언니도 서두르지 말아요.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 그날 이후 저와 언니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여전히 서먹했지만 완전히 남처럼 대하지는 않았죠. 가끔 함께 밥을 먹었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30이 되었고 은주 언니는 34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한정식당은 전국의 50개 매장으로 확대되었죠. 저는 전무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은주 언니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강남점 주방장이 되었죠. 월급은 450만 원. 더 이상 쪽방에 살지 않고 작지만 깨끗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시간 괜찮으세요? 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이거요. 언니는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 7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매달 100만 원씩 갚고 남은 돈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모았어요. 언니, 받아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물론 내 인생을 망친 걸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것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었어. 5천만 원. 7년 동안 모은 돈.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왜? 아직도 부족해? 아니에요.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야? 언니, 이 돈 언니가 가지세요. 새 출발 자금으로 쓰고요. 소연아, 저는 이미 다 얻었어요. 성공도 했고, 안정도 됐고, 이제 언니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도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안 돼, 소연아.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은주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고한 표정이었죠. 언니 7년이에요. 7년 동안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잖아요. 쉬는 날도 없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 너한테 끼친 상처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거야. 맞아요.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저는 통장을 언니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언니가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거 이미 알아요. 7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이제 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소연아,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요. 언니 요리 솜씨 좋잖아요. 분식집이든 뭐든 시작해봐요.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통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럼
받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 중 절반은 계속 너한테 줄 거야. 평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필요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결국 저는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는 게 오히려 언니를 힘들게 할 것 같았으니까요. 6개월 뒤 은주 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회사 근처 골목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죠. 간판에는 은준의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오픈날 저도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깨끗했고 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어서 와, 소연아. 축하해요, 언니. 가게 정말 예쁘네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언니가 7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가게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언니의 손맛이 좋았고 가격도 합리적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로 북적였고 저녁에는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언니는 약속대로 수익의 절반을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6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언니, 이거 1년 수익의 절반이야. 약속했잖아. 하지만 언니도 돈 필요하잖아요. 가게 운영도 해야 하고. 괜찮아. 나머지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게다가 가게가 점점 잘 되고 있어.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니가 마음의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제가 32이 되던 해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민우 대표님이 은퇴를 선언하신 것이죠. 소연 전무 내 후임으로 대표이사를 맡아줬으면 해요. 대표님, 제가요? 당연하죠.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리고 직원들도 당신을 신뢰하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중요하죠. 당신은 충분한 능력을 증명했어요. 그렇게 저는 32의 나이에 푸드 엘라이프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립금 500만 원을 들고 나온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취임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직원들, 거래처 관계자들, 그리고 은주 언니도 왔습니다. 축하해, 소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언니. 너 보면서 배웠어.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거. 언니도 잘하고 있어요. 가게 번창하잖아요. 그건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언니 노력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13년 전 버스에서 내려 처음 본 서울은 너무 크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터전이었고 제가 일궈낸 성과의 무대였습니다. 문득 정숙 사장님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픈 저를 받아주시고 일자리를 주셨던 그분. 연락을 드린 지 오래됐죠. 다음 날 설렁탕집을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정숙 사장님도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어머, 소연이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오래됐죠. 보고 싶었어요. 그래, 소문 들었어. 대표이사 됐다며? 대단하더라. 사장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사장님이 일자리 주지 않으셨으면 저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숙 사장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세상이 참 야속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게. 하지만 결국엔 돌아와요. 착하게 살면 복이 돌아온다고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랬지.
근데 넌 진짜 복 받았구나.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야? 은혜 갚는 거예요. 사장님께 받은 은혜. 봉투 안에는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이야? 너무 많아. 적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거든요. 새 출발 자금으로 쓰세요. 아니면 편하게 쉬셔도 되고요. 소연아. 정숙 사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내가 이렇게 컸구나.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장님. 그날 정숙 사장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3년간의 이야기들, 힘들었던 일들, 기쁜 일들, 모든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마무리하고 있는 기분이었죠. 은주 언니도, 정숙 사장님도, 그리고 저 자신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푸드 앨라이프는 이제 전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만 1,500명이 넘었죠. 저는 35이 되었고 은주 언니는 39이 되었습니다. 언니의 분식집도 성장했습니다. 처음 하나였던 가게가 이제는 3개로 늘어났죠. 직원도 6명을 고용했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수익의 절반을 제게 보냈고 저는 그 돈을 모아뒀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보내도 돼요. 충분히 갚았어요. 아니야. 평생 보낼 거야. 그게 내 마음의 평화니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니의 방식이라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회사에서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 확장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대표님, 해외 진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국내 시장부터 확실히 다진 후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비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숙 여사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정숙 사장님이요? 네,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소연아, 미안한데.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어?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나는 괜찮아. 근데 검사 결과 좀 들어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숙 사장님은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계셨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왔구나, 소연아. 무슨 검사예요? 위암 의심된다고 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과는요? 아직 안 나왔어. 지금 들으러 가는 거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위암 3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정숙 사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에 탔습니다. 정숙 사장님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죠. 사장님, 치료받으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소연아, 난 돈이 없어. 치료비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미안해, 소연아. 내가 또 짐지게 하네. 무슨 말씀을. 사장님은 제 은인이세요. 다음 날부터 정숙 사장님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를 찾아드렸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모두 부담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사장님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고맙다, 소연아. 내가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사장님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소연아, 정말 고마워. 내 목숨 구해줬어. 제가 뭘 했다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신 거죠.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말라고 해줬잖아. 그게 제일 큰 힘이 됐어. 그 무렵 은주 언니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죠. 소연아, 소개할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내 남자친구. 아니, 곧 남편이 될 사람. 놀랐습니다. 언니가 연애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축하해요, 언니. 고마워. 너도 만나봐.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일주일 뒤 언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온화한 인상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수라고 합니다. 김소연입니다. 은주 언니 많이 부탁드려요. 은주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동생분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박진수 씨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었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괜찮아? 내가 재혼이고 애까지 있는데.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니가 행복하면 돼요. 고마워, 소연아. 6개월 뒤 언니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언니. 고마워, 소연아.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언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용서해줘서 고마워. 언니, 내가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기회를 줘서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언니에게 느끼는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뭔 소리야? 내가 너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있어요. 언니는 제게 가르쳐 줬어요.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법까지. 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16년 전 보육원을 떠나던 날도 이렇게 별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 무서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만든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신당했던 19살의 소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스스로 일어선 35살의 김소연이 있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주 언니도 변했습니다. 도망가던 사람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제 언니는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큰 소리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가해자에게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진짜 복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정숙 사장님의 설렁탕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북적였고 사장님은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계셨죠. 회사에 도착하니 은주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소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같이 밥 먹자.
진수 오빠랑 진호도 데려올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좋아요, 언니.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6시에 우리 가게에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알겠어요. 그때 봐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과거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배신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진짜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16년 전 자립금 500만 원을 들고 세상에 나섰던 그 소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혼자 설 줄 알아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햇살 속에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